202페이지 한번 2번 문제부터 볼게요.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요, 취소보다 취소 재결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특히 행정시법법 개정된 부분 49조 2항, 50조 A2 이거 꼭 알아두라고 여러 번 당부드렸어요. 자, 여기는 한번 볼게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 위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은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 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죠. 실체법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실체상 다른 사유,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 사유로 얼마든지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판결의 효력에 반하면 다 무효예요. 공개재판주의에 따라서 판결은요. 명백성이 다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당연 무효가 맞습니다. 4번인데 행정시의 재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이 위반되면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 즉 강접강제는요. 재처분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훨씬 더 어렵게 물어봤죠.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는 객관식으로 아예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게 도움은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처럼 고도화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의미가 좀 있어요. 다음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주점의 출입에 동그라미 쳐야 되네요.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했고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A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용 적개건으로 고용, 동그라미. 유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출입과 고용 연결합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거하고 고용한 거하고 옆에 기사동. 동그라미예요, X예요? X죠. 그렇죠. 법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동 X 줄긋고 객관적 범위 일탈이 되는 거예요. 기속력이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기판력처럼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를 다 만족할 때만 기속력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객관적 범위 일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취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법률상태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출입시킨 사실이 없는 걸로 끝난 거예요. A시장은 갑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다시, 즉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은 맞아요. 그런데 09년 사시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3번에 조금 더 적어봅니다.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내려졌는데 거기다 말을 첨가해 보세요. 그 후 청소년 출입의 새로운 증거 발견. 실제 사실에 그렇게 나왔어요. 청소년을 출입시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연결합니다. A 시장은 청소년 출입을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때 사시문제에서도 수험생들이 헤맨 게 이건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재심 청구할 때 증거의 중대성과 신규성 얘기하는데 여기는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거에서 사실은 이 증거보다는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따라서 이 증거는요. 이미 처분 시에 존재하고 있던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시로 들어가 보면 뭐 주관적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객관적 범위에서는 지금 청소년 출입으로 지금 처분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요. 청소년을 투입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유가 나중에 발견됐을 뿐인 거죠. 시간적 범위도 통과하기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수험생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말 때문에. 이거는요. 뒤늦게 발견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서 실공방 각하가 나올 때, 각하 판결이 나올 때 실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공방 각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밀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걸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4번도 중요해요. 그 위에서 간접강제 우리 사례형 객관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봤으니까 우리 간접강제에 관련해서도 사례에서 A급으로 처리를 해서 봐야 돼요. 간접강제 사례형 객관식이 우리 시험에 사례형 객관식에서 간접강제 문제는요. 이게 사실은 사례 문제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사례 문제를. 제가 그 사례 문제 알거든요. 그 숭실대에 계신 모 교수님이 냈던 그 사례 문제가 한 10여 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사례 우리 객관식에 들어왔어. 그냥 아주 어렵게 부치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4번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행정조직법입니다. 행정조직법은요. 최근 판례가 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 판례가 주로 나오기는 하죠. 자, 거기 봅니다. 거기 자율형 사립고 최근에 뭐 이거 어제 뉴스도 막 논란이 좀 있던데 판시상 첫 번째만 정확히 봅니다. 자, 일단 판시상을 다 좀 봐야 되겠네요. 국법에서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 동그라미. 사전협의가 사전동의를 의미하는지 사전동의 적극 체크합니다. 협의와 동의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협의는 구속력이 없는데 동의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하기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 동그라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 동그라미 치고 명령처분은요. 물론 교육관계법에서 있겠지만 지방자치법으로 따진다면 지방자치법 169조 1항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법 169조 1항 단서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관해서는 취소 정지를 하려면 법령 위반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당연히 적극입니다. 법령 위반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일탈남용 포함이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보고 있죠. 일탈남용 포함. 자, 여기는 뭐 최신 판례보다는 169조 1항 단서 법령 위반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이 질문 하나 하고 169조 2항 2항의 소송에 시정명령은 제외가 됐다는 거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170조 직무이행 명령은 기관의 사무에 한정된다는 점. 두 번째, 명백히 게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작위를 의미한다는 점. 따라서 위반된 처분이 나왔다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172조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169조에 보면 단체장의 처분 또는 명령인데요. 단체장의 명령이 이게 조례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 단체장의 명령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단체장의 처분에는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169조의 단체장의 처분과 관련해서 이 처분은 항고소송의 처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172조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 이미 시험에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독청이 각각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죠. 주무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때 얘한테는 얘가 감독청인데 이게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 거죠. 이게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주무부 장관도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론 시험 문제는 꼭 나와요. 꼭 안 나오지는 않아요. 꼭 나오지만 최신 판례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지금 관련 판례로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 먼저 207페이지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기출지문 1번 지방자치법 169조 1항 부문의 처분 동그라미 치고 항고수능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거 모국 변형 또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돼. 특히 모국 변형 별표 쳐놓으세요.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 이건 법률로 정해야 될 상황이죠. 이거 법률로 안 막아놓으면요, 지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수십 명 만들어 버리겠죠. 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 인력 체크. 법률로 규정할 사항입니다. 법률 규정. 안 그러면 뭐 조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리겠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08페이지의 밑에 기출주문 한번 봅니다. 제가 써드린 내용들 다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조문도 있으니까 2017년 판례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어요. 기출주문 1번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의 소송에는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른 시도에 대한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169조 2항 시정명령 허용되지 않. 그럼 뭐만 되냐? 169조 2항에는요. 시정명령은 들어가지 않고 취소처분과 정지처분만 규정되어 있어요. 169조 2항에다 적어놓으세요. 취소처분, 정지처분. 시정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소동 법정주의에 따라서 취소처분과 정지처분만 있을 뿐 시정명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석상 인정하고 이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 체크합니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전국에 걸쳐서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죠. 학생들 전학도 다니고 하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가사무다.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국가사무. 따라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교육감, 단체에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그 기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기관임 사무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사무, 기관임 사무 체크해 놓으세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3번은 뭐 많이 풀어봤겠죠. 기관임 사무도 조례로 법률에서 위임해 줄 수는 있어요. 넘어가서 209페이지 예상지문.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별표 치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예상지문으로 제가 17년에 이걸 16년 전원합의체 판결 17년에 이 책 낼 때 예상지문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변시에 그대로 나왔어요. 2010년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출지문. 거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체크. 기초자치단체죠. 시군 자치구까지만 형사펜 치라고. 의회 조례안 재해결의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군수나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부 장관도 시도지사, 주무부 장관 둘 다 제소할 수 있다? 틀리죠. 시군 자치구에 관한 감독청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무부 장관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복해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2016년 내용이긴 하지만 그 4번 판례도 알아두십니다. 4번 판례도 알아둬야 돼요. 결국 판례로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출 지문이지만 이런 것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9년 변시 같이 한번 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체크.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해서 공립학교 체크. 교원인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교원인사 자문위원회는 가로를 묶고 이러한 조례는 조례 체크.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체크. 왜 그럴까요? 먼저 공립학교 교원이라고 돼 있죠. 공립학교 교원 줄 빼고 공립학교의 교원이면 국립교원이죠. 국가사무입니다. 위에다 국가사무. 즉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법률의 위임을 받을 때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죠.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법령의 위임 없이 연결시켜 놓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정했으니까 유법해진 거예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해서 지들이 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212페이지 한번 봅니다. 2016년 내용들이지만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 예상 지문이요. 이 예상 지문이 진짜 예상 지문으로 해놨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법정모의고사나 기출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이번 18년의 예상 지문을 좀 보니까 예상 지문은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교육감의 생활기록부, 교육감 생활기록부 계속 나오죠. 국가사무고 기관의 임사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국가사무고 기관의 임사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생활기록부 위에다가 국가사무 줄 긋고 기관의 임. 그렇게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 봅니다. 교육감이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 감독사무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규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로를 묶어줍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과실 인정되지 않죠. 위에다 과실 X.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규율되어 있지 않아요.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봤어요. 그래서 자치사무를 보고 집행했는데 나중에 기관의 임사무로 밝혀졌을 때 이걸 징계 사유로 볼 수 있겠느냐? 학설 판례가 규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징계사유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2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2번은 별표. 이미 기출 지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체크하고 자치사무도요. 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 거죠. 자치사무도 분쟁조정 대상 될 수 있다. 2번도 중요하고요. 3번은 계속해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3번도 별표 쳐놓습니다. 자, 굵은 글씨 한번 보세요. 자치사무에 대한 분쟁 조정 결정이 있었을 때 그런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요. 직무행 명령할 수 있어요. 나중에 170조를 준용해요. 148조에서 170조를 준용해서 직무행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 분쟁 조정 결정 위에다 적어놓습니다. 쟁송 X. 얘는 쟁송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항고소송도 안 되고요. 기간소송 법정주의에 의해서 기간소송도 안 돼요. 따라서 쟁송 X 옆에다가 항고 X, 기간 X. 그럼 뭘 놔둬야 되느냐? 직무이행 명령 그 밑에다 줄 빼고 쟁송 동그라미. 이런 직무이행 명령 자체 후속 조치를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1번의 첫 번째 줄에서 자치사무도
다음 굵은 글씨.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번이 중요하니까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분쟁조정 결정을 한 후 그 후속의 이행명령과 별도로 처분성이 없는 분쟁조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십니다. 넘어가시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예상지문, 이것도 어디 모의고사인가 어디에서 이것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예상 낭비 사례 공개 조례. 예상 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이건 적법하다고 봐야겠죠. 적법이라고 기억하면 답을 맞춥니다.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하다. 예상 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거 뭐 이건 문제 없잖아. 넘어갑니다. 215페이지. 대부분은 다 알 거라고 보는데요. 1, 2, 3, 4, 5, 6 그중에 4번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사례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어서 체크 드립니다. 공기업 대표에 관해서는요. 단체장이 임명권이 전속돼 있어요. 거기 단체장 밑에다가 전속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방 공기업 대표 사장 등을 임명하는 것은요. 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전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의해서 임명 전에 사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조례로 정한 거 이거 위법하다고 봤어요. 단체장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봤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넘어가서 9번, 10번 이건 선택인 주문에서 나오는데요. 행시에서 사례로 연속호에서 출제가 됐어요. 알아두십니다. 이행강제금, 도로조명허가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이행강제금, 주민소송, 도로조명허가 주민소송 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둘 다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자, 216페이지 보면요. 9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양가로 2번 보세요. 밑줄 그어져 있죠.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되느냐. 적극. 이게 사례로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10번에서 도로조명 허가인데요. 이 도로조명 허가가 그 서초 쪽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저도 일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 판례의 사건 현장이 여기구나. 그래서 뭐 보게 되는데 이 도로조명 허가가요. 원래 이제 유치원 기부 체납 부관을 붙여가지고 도로조명 허가를 10년인가 이렇게 해줬는데 거의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조명 허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초구 주민들이 야 이거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렇게 특정 교회를 위한 도로조명 허가로 이렇게 주는 게 어딨냐. 그러고 보니까 뭐 10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거 거의 영구무변으로 교회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시설 같은 것들도 수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 삼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받아주었어요. 넘어서 218페이지 봅니다. 그런 예상 지문이 있고 기출 지문도 똑같이 다 나왔어요. 자, 거기 보면 기출 지문 1번. 이게 모의고사 변형인데 기출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받고 도로 지하 부분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서 도로의 본래 기능,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 가치를 실현하도록 한 점용 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13조의 주민의 권리 조항은 추상적 선언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한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하고 핵지총에 나와 있는 정도만 풀면 강론 선택형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넘어가서 219페이지 공무원입니다. 자, 거기서 판시상 양으로 2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판례였는데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의 승진 심사 방식 체크합니다. 앞에서 이미 체크했죠. 승진 후보자 명부, 승진 심사 방식.
그 밑에 제외하는 행위 처분이다. 앞에서 봤죠. 시험 후보자 명부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는 승진 심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시키는 건 처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후보자냐 아니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것도 알아둬야겠습니다. 220페이지 아랍에스자 2번입니다. 전역 처분 등 취소 관련해서 판시사항 1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전원 합의체 판결이 많지가 않은데 전원 합의체 판결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통째로 알아두세요. 자, 군인이 상관의 지시명령 체크. 상관의 지시명령에 관해서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 행사 체크. 복종 의무 위반? 소급 아니다. 아무리 복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종 의무는요. 상하 통일성을 위한 상하 질서를 통한 행정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복종 의무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종 의무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별표 쳐놓으세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22페이지에 그 성희롱 사건은 또 나오죠. 앞에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형사상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행정처분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아랍의 숫자 2번입니다. 임용결격제의 퇴직급여 청구는 우리 2회 때 사례로 이미 나왔어요. 선택형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사실상 근무해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는 소급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소급적으로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양가로 2번이 명시적으로 나왔죠. 다사건이다 보니까 민사사건이죠. 민사 3심 판례입니다. 대법원 민사 판례인데 사실상 근로에 관한 부당이득은 인정해줬어요. 근데 우리 사례로는 객관식으로는 이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민사 판례를 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넘어가고요. 226페이지. 최근 시험에 나온 것들은 많지 않아요. 거기 226페이지에 아랍에스자 3번에 나오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모의 집단행위는요. 이거는 한번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죠. 집단행위를 한다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227페이지 보면 굵은 글씨로 체크해놨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형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행위해야 돼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게 228페이지 예상지문에 있네요. 굵은 글씨 보세요. 공모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란 그 밑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굵은 것이 외부의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 이것은 나중에 징계 사유가 되는 걸로 봤어요. 자, 상사를 비판하는 건 좀 그렇죠. 어떤 시스템을 비판해야 되는데 넘어서 229페이지 4번에 판시상의 양가로 2번 많이 봤던 판례하고 유사하죠. 체크만 해놓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 키워드 합리적 기준, 공정한 심사 이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조신이 있다. 법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죠.
따라서 거부하면 거부 처분이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31페이지 봅니다. 이거 2016년 판례가 19년 변시에 나왔어요. 3년 텀을 뒀네요. 3년 텀을 두고 출제가 됐는데 이런 식이에요. 판례가 한번 나오면요. 그 다음에나 다다음에 법정 모의고사에 한번 등장하고 다음 해 법정 모의고사에 등장하면 그 다음에 또는 그 다다음에 실전 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나온 이후로 3년 텀이 생기는 판례들도 있고 곧바로 넘어오는 판례들도 있기도 하고 2년 뭐 이렇게 지나서 여기처럼 3년 지난 판례가 19년 변시에 나왔네요. 자, 기출지문 한번 봅니다. 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 이건 내부행위여서 처분이 아니라는 그 판례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감사원 징계 요구 체크합니다. 그 밑에 독립된 처분 X죠. 바로 위에 있어요. 이번에 그 판례 16년 12월 27일 2014도 5637 판례죠. 굴국무시 한번 보세요.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징계 요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오죠. 19년 변시인데 그 밑에 보면요. 18년 법정 모의고사에서 유사하게 이미 등장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법정 모의고사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 사항은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18년 법정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19년 변시로 곧바로 올라왔네요. 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 동일하게 나왔어요. 우리 사례형 객관식도 한번 봅니다. 232페이지. 자, 올바르게 조합한 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업번 볼까요? A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감사원 징계 요구 현관편으로 툭툭 그어 나가세요. 감사원 징계 요구는 끝부분 처분성 인정 틀렸네요. 다음 갑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기간에는 승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알면 그냥 다 풀리네요. 디귿번은 두 번째 줄 끝부분 기간소송이 허용된다는데 기간소송 법정주의에 의해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그런 건 인정되지 않죠.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사례형 객관식 1번이죠. 별표 하나 쳐볼까요? 이게 작년 행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해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정규 임용 시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근데 10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네요. 이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15 임용 처분을 취소한 후 정규 임용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 행시 문제인데 행시에서 3문인가에 나왔어요. 우리 쪽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행시 문제니까. 15임용입니다. 자, 30분만 연장 수업을 해서 끝낼게요. 15임용이고 정규 임용이에요. 근데 15임용 당시에는 얘가 임용결격자였어요. 임용결격. 근데 임용결격 기간은 여기서 끝납니다. 종료가 돼요. 정규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15임용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정규 임용에 관해서도 취소를 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적어볼게요. 한번. 첫 번째, 이런 임용은요. 특히 임용 중에서 임명이죠. 임명이라는 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모든 행위를 다 임명이라고 불러요. 그때 신분을 부여하는 걸 임명이라고 하죠. 임명의 법적 성격은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두 번째, 15 임용은요. 임용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무효죠. 따라서 15 임용에 관해서 취소 처분은요.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순 사실입니다. 정규 임용의 효력은요.
이게 중요한데요. 보통 15임용에서의 기간을 계산해서 정규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무효죠. 15가 무효라면 얘는 경력이 없는 게 돼버려요. 따라서 정규임용 같은 경우는 15임용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소극적 요건이 아니라 적극적 요건 결여인데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15 취소 사유인 이유는 15기간의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경력이 없는 꼴이 되니까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면 취소 사유죠. 따라서 정규 임용에 관한 취소 처분은요. 이거는 정규 임용 당시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직권 취소로 봐줘야겠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15임용과 정규 임용은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의 임용으로 봐요. 이 말은 뭐냐면 15임용이 무효인데 정규 임용도 15임용과 한 몸으로 봐버리면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양자는 별개의 임용이기 때문에 얘가 무효였더라도 얘는 새로운 별개의 임용이고 정규 임용 당시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었다면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해진다.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해지는 이유가 양자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요. 다음. 이때요. 그렇다면 직권 취소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정규 임용에 관한 직권 취소는요. 이거는 결국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정절차법 3조 2항 9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으로서 절차법이 배제되는지가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어. 6번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전부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법이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절차법이 배제되는데 사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안은 해당 없음. 해당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침입적 처벌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전통지가 필요하죠. 근데 사전통지를 결여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 사유가 있고 취소인 사유니까 인용 판결이 가능해지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숨어있죠 지금. 작년 행시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사례는 객관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 9급에서 나온 16년 이 문제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 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더 복잡하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한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건 15임용은 무효다. 벌써 답 나왔네요 그냥. 2번은 정규임용은 무효 취소 사유죠. 3번은 중간에 보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이죠. 4번은 정규임용 처분 취소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죠. 3조 2항 9호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본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뭐 문제 자체는 고도화시킨 문제는 아닌데 짤막짤막하게 써놨는데 논리구조까지 다 알면 좋을 만한 문제예요. 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3번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건너뛰고 싶었는데 2번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233번 2번은 좀 중요해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내 놓으세요. 강론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풀어봐야겠어요. 공무원값과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기소가 됐네요. 단중 옳은 거.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아도
징계권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음. 가로를 묶어주고 여기는 맞죠 지금. 희한한 문제예요. 원래 우리 문제 장난 잘 안 치는데 여기는 지금 앞부분 맞아요. 이거 숱하게 강조했죠 제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갑은 자신의 사직 의사 표시만으로 임용권자의 수리 없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사직의 의사 표시는요. 임용권자가 수리를 하면 이게 원하는 의사에 따른 면직이라고 해서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사직 의사 표시가 도달하고 수리 처분이 있어야지만 면직이 돼요. 그 수리 처분이 직권 면직 처분이 되는 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불러요. 이때 사직 의사 표시만으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관계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다가 수리 처분이 필요해요. 수리 처분 이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불러요. 의원 면직 의원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면직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의원 면직 처분은요 쌍방작 행정행위야. 상대방의 신청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직 의사 표시는요 사직에 관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만으로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겠네요. 뒷부분이 어려웠어요. 앞부분도 알아야 돼. 유죄 확정되지 않아도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는요 도달하고 수리 처분이 있어야지만 의원 면직 처분이 가능해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사기소를 당한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3번도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3번 볼게요. 임용권자가 형사기소를 당한 감에 대해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할 때 직위해제 동그라미. 직위해제는요. 굉장히 강화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직위해제, 행정절차, 규정 적용 X입니다. 3조 2항 9호에 따라서 직위해제는 더 강화된 절차로 보호를 받아요. 직위해제를 할 때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소청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직위해제. 다음 4번이네요. 형사절차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임용권자가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통지했을 때 당연퇴직 동그라미 왜다 법령 규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법령에 따라서 당연퇴직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퇴직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인사발령 이건 단순 사실이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당연퇴직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닌 거죠. 상당히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3번 문제에서는요. 2번 지문이 중요해요. 답은 4번이긴 하지만 2번 지문도 별표에 쳐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공적사항이 반드시 제출돼야 돼요. 공적사항 체크합니다. 이런 공적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양정을 하면 그냥 위법해져요. 해설에 다뤄놨지만 2014도 3월 638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별표에 해놓으세요. 핵심 키워드는 공적사항입니다. 공적사항 그 밑에 징계 양정. 공적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 양정을 해버리면요. 그것이 적정한 죄와 상관없이 그냥 위법이에요. 제출하지 않은 그 자체가 위법이 돼버려요. 알아두십니다. 4번은 그냥 읽어보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4번만 읽어보면 되네요. 자, 공물법. 공물법은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례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공물법? 옆에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적어놓으세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지금 1순위고 우리 시험에 5회 때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여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줄겁고 변상금 부과처분이죠.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도 많았어요.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 민사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그런 판례들도 있었고요. 핵지총 보면 고양된 일반 사용은요 시험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을 A급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꼭 나올 수 있는 거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 판례 있죠. 그 판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종 가능성.
공물의 시효취득 이런 것들은요. 그냥 판례만 쓰면 돼요. 공물의 시효취득 이런 거. 237페이지 한번 봅니다. 237페이지. 자, 236페이지 그 2014년 판례 판시상 1번 보세요. 공유수면 동그라미 치고 공유수면 위에다가 자연공물이라고 적어야겠죠. 자연공물. 일부가 사실상 매립, 사실상 매립에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적어요? 형체소멸. 질문 끝부분.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여하느냐? 성질 보여 동그라미. 이거를요 쟁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해서 자연공물이 형태가 소멸됐을 때 공물의 성질을 유지하느냐?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형태가 소멸했더라도 묵시적 공유폐제가 없는 한은 공물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연공물은요 1번 공용계시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용폐지는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공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형태소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유소멸이면 자연공물, 사실상 매립, 형태소멸, 성질을 보유하느냐, 즉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느냐 적극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247번에서는 기출지문 16년 변시 뭐 이거는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여러 번 눈에 봤을 거예요.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일부 진행되면 이제 더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즉 공물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부담법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판례는 많지 않지만 그리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객관 지문이 될 판례는 많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토지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상금 증감이라든가 뭐 수용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공용환권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에요. 이거는 특혜급이죠. 사례에서는 이미 타 시험에서는 다 나왔어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 관련된 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진행 사항이 있죠. 보통 강의 시간에 한 번씩 어떤 강사님 강의를 들었더라도 한번 쭉 다 그렸을 텐데 그건 머리에 깨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나마 2013년 판례니까 판시상 세 번째만 별표 하나만 치고 보겠습니다. 집단 환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단 환지 방식으로 환지라는 게 토지 교환이죠. 집단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집합 건물의 건설 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건설 사업 주체가 체크. 건설 사업 주체가 집단 환지 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보조에 관한 개별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느냐? 개별적 토지 사용 승낙.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지니까 받을 필요 없겠죠. 소급 기억하십니다. 집단 환지 같은 경우는 개별적 토지 승낙은 필요 없다.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용환권은요. 오히려 조합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넘어가서 243페이지. 경찰 행정권의 근거인데요. 경찰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경찰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경찰 공공의 원칙과 경찰 책임의 원칙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경찰 공공의 원칙 / 경찰 책임의 원칙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경찰 공공의 원칙이 나오면 줄 빼고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연결 쟁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경찰 공공의 원칙은 줄 빼고 행정개입 청구권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통 경찰 책임의 원칙이 많이 나와요. 타 시험에서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 가장 최근에 경찰 쪽에서 나온 사례 시험 문제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었어요. 경찰 공공의 원칙은 과거에 많이 나오는 파트였어요.
따라서 경찰 책임 원칙도 행위 체급 상태 책임은 간단하게 대비는 좀 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꼭 나올 파트긴 한데 제가 모의고사를 내보니까 수험생들의 강론이 약하다 보니까 경찰은 아예 막 공부를 다 안 했대. 보니까 모의고사 내니까 막 쓰지를 못해요. 보통 근데 테스트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찰 쪽에 너무 수험이 부족하다 하면 뭐 그러면 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내부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한 거,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경찰권의 근거인데요. 근거 위에다가 법률 원칙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법률 원칙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뭐 있어요? 일반 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일반 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즉 일반적 근거 규정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죠.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일반적 근거 규정을 인정할 것이냐. 일반적 근거 규정 밑에 적어놓으세요. 경지법 2조 7호죠. 경지법 2조 7호. 기타 공공의 안정질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지금 줄여 쓴 거예요. 경지법 2조 7호 슬래시 경지법 5조 1항 3호. 두 개가 일반적 수권 조항입니다. 나중에 한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한 번 정도 찾아보세요. 2조 7호와 5조 1항 3호. 판례는 긍정한다. 알아두십니다. 지금 이 판례 2018년 이 판례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판결 요지 양가리 1번의 제일 끝에 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7호. 이게 바로 일반적 수권 조항입니다. 거기다 체크하고 옆에다 줄 빼고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법적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244페이지. 경지법은 여러분 그 형소법에서 가끔 나오죠. 244페이지 보면 중간에 판례 해설해 놓은 거 보세요. 화살표. 야간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인근 소란 행위를 하면서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 전기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앞에서 렌트 켜놓고 노는 거 아닐까? 일시적 전기 차단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봤다.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야간에 인근 소란 행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예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보조공원서와 관련된 2019년 1월 판례네요. 옆에 예상지문만 정확히 보면 됩니다. 예상지문 보세요. 처분권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반환을 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6번 보세요. 보조금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구분할 수 없고 일체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체 지급. 그때는 전부를 환수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전부를 체크해 놓습니다. 환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사업시행계 이런 쪽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예상지문 1번 보세요. 이거 뭐 강의 시간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 판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가로를 묶어줍니다.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았다? 위에다 적어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없이. 조합 설립인가 없이. 이 지문도 꼭 알아둬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죠. 근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사업시행인가 처분 체크합니다. 원래는 가사인가요? 원래는 설립인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원래는 가사인가인데,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사업시행인가가 조합 설립인가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그 옆에 읽어볼게요.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묶어줘 보세요. 보충행위 밑에다 인가라고 적어놓습니다. 단순히 인가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즉 설립인가의 성격을 교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248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조합에 관련해서 워낙 많이들 공부하죠. 선택형으로도 그렇고 사례로도 중요하니까. 사례형 객관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는 공익사업 대상 지역에서 토지보상법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정돼서.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서 갑에게 소용제기를 있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위 사업인정에 취소 사인 위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하자는 수용제기에 승계된다. 사업자 들어가면 하자 승계 안 되는 걸 봐야 된다고 했죠. 예외는 무효사유일 때만 되는 거예요. 승계되지 않는다. 답은 여기서 나왔네요. 다음 2번. 갑이 수용제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관해서 불복해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때는 보상금 증액 체크하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당사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이다. 취소가 아니에요. 취소는 X가 되겠네요. 다음. 이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3번 보세요. 수용제기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제기를 거쳐야 된다. 우선적 동그라미, 이의제기를 동그라미. 왜 틀렸을까요? 이의제기를 위에다 적어놓습니다. 얘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그런데 특별행정심판은 맞는데 주고 임의적 전치입니다. 필요적 전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그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지금 숨어 있어요. 다음 4번. 갑이 수용제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소의 대상은 원처분주의입니다. 재결주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의제기가 아니라 밑에다가 원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이 되는 거예요. 수용재결이 원처분이라고 했죠. 제가 사례형 객관식 답을 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과서 만들 때는 막 답을 판례랑 길게 다는데 이렇게 한 두 줄씩만 달아도 보면 그냥 딱딱 답이 그냥 느껴지죠. 객관식 해설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막 판례가 해가지고 엄청 많이 붙여놓죠. 근데 이렇게 다루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249페이지 마지막 판례입니다. 승인 한도론인데요. 이게 올해 행시에서도 물어본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철도 소음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규제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규제법 기준을 넘는 다사건이니까 민사사건이죠. 이때 행정법규의 기준은요. 줄 빼고 최소 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 기준. 행정적 규제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따라서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참을 한도를 넘는 요즘은 한글 세대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참을 한도 옛날로 따지면 수인 한도로 많이 써졌죠.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참고사항이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기준을 넘었다면 민사책임이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인 한도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넘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과세처벌이 당연무효가 돼야지만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3개년 판례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그 19년 박도원 행정법 그 변호사 시험 공개 단톡방한테 들어와서 완료보고 같은 거 좀 하고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이제 압축 자료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증정을 할 테니까 19년 그 변호사 시험 단톡방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주기는 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날마다 자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완료 보고를 하면 뭐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직무도 시작할 텐데요. 막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키워드를 정리하는 법을 배우면 내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좀 믿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카페에 들어와서 막 질문하세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3회밖에 안 돼서 판례를 깊이 있게 좀 다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900페이지짜리 판례 N 사례 연습이라는 책을 이제 내서 행시 쪽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곧 출간돼요. 그런데 안에 보면은 이제 좀 자세히 써 있거든요. 뭐 참고서로 나중에 서점 같은 데 가서 한번 떠들어봐도 되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만 생활화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